그런데 현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요. 제주도에서 돌볼 의사가 없어서 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무려 440km를 이동해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5주 고위험 임산부가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 부재한 상황으로 제주도에서 처치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육지로 전원 요청한 상황으로 그렇게 신고 접수받았습니다. 제주대 병원에서 이제 공항으로 환자를 이송해가지고요. 편도로 하게 되면은 약 400km 정도 나옵니다. 저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요. 제주도도 자치도 중에 7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제주도인데 도민만. 장윤희 변호사님, 네. 무려 440km 인천까지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다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응급실이지만 앞으로는 중환자실이 될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일반 입원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응급실 셧다운하는 거 원래 지방에서 몇몇 병원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제주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더 이상 이 산모를 봐줄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산모 상당히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태내에. 그리고 임신 6개월 차지만 조산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모를 헬기에 태우고 서울로, 인천으로 그 하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이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할 부분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 지나친 부담을 지운 셈이 됐고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건강권이 훼손당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개혁에는 저항 세력이 따르기 나름이다라는 이런 원칙론만으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정말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좀 보면 충남에서 연료가 부족해서 여기서 좀 1차 이송 갈아타기로 했고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제주에서 인천까지 갔다. 고위험 산모, 쌍둥이를 임신한 25주차 임신부인데 일단 현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야당이 묻지마 의혹제기 수준의 가짜 정보다라는 게 한덕수 총리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찾고 찾다가 결국 환자가 집에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뇌졸중 환자였는데 A병원에 문의해서 전화를 해보면은 저희는 선생님 시술은 가능한데 검사가 안 돼서 진료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B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술하고 나면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못 받습니다. 심할 때는 2시간 반 정도 병원 수배하고 결국엔 안 돼가지고 이송을 포기한 적도 있고요. 보호자분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 환자도 본인도 집에 가겠다 하시고 그 뒤로는 저희가 어떻게 된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추적되는 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라 가지고 2주 동안 지금 비상체계로 약간 도입하고 있습니다. 10건 전화하면 거의 80~90%는 수용 불가하다. 추석 때는 신고가 많은 편이어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김기웅 부대변인님. 네. 결국 계속 또 현실인식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응급 대원들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소위 말해서 뺑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위 말해서 전국 단위에 있어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그거를 그런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진짜 얼마나 아픈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증일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작아진다는 건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경증이라면 제가 좀 다음 날 가거나 다른 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증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가름말을 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일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응급실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 그룹에서 내온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부분과 그다음에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뭔가 가름마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어떤 언론의 지적을 좀 정부가 빨리 수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의료교육의 대승적 차원도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면
의정 갈등 이후에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어난 건 아닌지는 분명히 용산이 좀 더 용산 대통령 심도 있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를 대정부 질문에서 보신 그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로 가볼까요?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우려 하는 한동훈 대표가요. 어제는 의료단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의사 몇몇 단체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당과 정부가 모인 비공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 대우를 갖추기가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른 단체들이 있죠. 여야의정 협의체는 거기서 머리수대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제하자는 협의체가 아니잖아요.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은 여러 단체 다 보내졌고 당연히 교수 단체들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에는 박단 대표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작부터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싶고요. 그 외에 있는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의 뚜렷한 시각차를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의료계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못 박았어요. 내년 의대 정원 이거 열어놓겠다는 건 대혼선만 준다. 아니 지금 의료체계가 그렇게 한가한가? 이현주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일단 띄워놨는데 예. 일단 의료 쪽에서 이제 참석 여부를 아직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협의체를 개문 발차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협의체가 굴러가면서 의료계의 어떤 참석 여부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 2025년은 그냥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의료계가 뭐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것 자체가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고 수십만 명이 일단 지금 원서를 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정원을 줄인다 그러면 아마 소송을 할 겁니다. 예. 그럼 법원도 이거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나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좀 논의를 일단 우선 시작하는 쪽에서 하고 해보니 이거는 도저히 힘들다 수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는 아예 그거는 논제 자체가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대통령실의 일부 입장과도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아예 2025년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자, 논의를 해봐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현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또 지금 이미 이거는 출발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주자는 거예요. 의료계 쪽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서 일단 앉아봐라. 예. 그렇죠.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명분을 주고 그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모든 걸 논의해야지 예.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야 의정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서 예. 지금 한덕수 총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정부가 저는 뭘 보고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 한동훈 대표의 말 중에 꽤 센 발언들도 있었어요. 서영주 대표님. 네. 아니 지금 의료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혹은 그러면 이거 의료 체계 책임질 수 있냐? 아예 국무총리에 이렇게 대놓고 비공개 자리에서 물었거든요. 그럴만 하죠. 왜 그러냐면은 국가의 최고의 책임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국방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혁도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의료개혁 자체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이 고비다라는 예. 거는 모두 다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료계 자체도 지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내부에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분들도 보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본인들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지금 여야 의정을 발족을 시켰으니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상당 부분 많은 거를 걷어내는 겁니다. 예. 유인책 앉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은 정부 자체도 저기 한덕수 총리도 물러난 만큼 의사들이 어떻게 좀 그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진정성 느낄 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5년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재논의,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 등등 예. 보건복지 장관과 차관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 처벌보다는 뭐 경질이 맞겠죠. 징계 같은 걸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않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추석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정말 생명 자체를 위협받는다면 정부를 뭐 욕하세요, 의사를 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일도 잘 못하면서 고집은 세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 말대로 한가한 정부가 아닌가. 예. 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대표의 비공개 당정협의회 경론 혹은 설전, 의견차, 시각차가 분명한데요. 여기 핵심은 바로 내년 의대 증원 문제는 절대 안 된다는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 말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계가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가 주무부처 차관인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얘기인데 한 대표가 이걸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말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죠.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야 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끌어내리라고 마주 앉고 그러세요?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시각차가 분명한데 장유희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는 일부 관계자 발언 혹은 언행자야 된다. 마치 그 지난번에 박민수 차관이 전화 직접 걸 수 있고 피 어느 정도 나도 경증 뭐 이런 발언에 대한 언급이어서 한동훈 대표는 박민수 차관 경질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내비친 것 같거든요. 네,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사실 보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종전에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세 판을 짜야 된다. 이 세 판의 전제는 사실상 이 관련자들의 경질이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강하게 국회에 전달하는 것인지 저 후자인 측면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오셨고 뭔가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참모로서 이 직접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경 기조가 대통령실의 기류로 읽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그냥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들에게 전부 구상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어요. 환자들 외국으로 실어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법리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서 논의의 이 어떤 흐름을 멀리하게 한 사람이 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했을 때 의사협회와 대안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 폄훼하고 이게 국무위원의 태도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김기훈 부대변인님. 뭐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꼬인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중요할 텐데 의료개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 수준을 좀 더 한 단계 좀 더 높이자는 취지가 맞다면 어찌됐든 상대인 의사들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단 이기주의도 있습니다만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의대 증원부터 먼저 꺼내지 말고 나중에 얘기했던 뭐 의료 수가 올려준다든지 혹은 의사들이 잘못했을 때 법적 처리를 좀 덜 하겠다라는 그런 것부터 차분히 연쇄적으로 한 다음에 의대 증원을 꺼내는 게 순서상 맞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여당에서 일부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 쪽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뭐 선의를 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책임 소재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면책하는, 제한하는 그런 권한,
그런 어떤 부분과 경증 환자 관련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몰렸을 때 경증 환자를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술이 취한 사람들이 어떤 폭력을 당해도 의사가 당해도 그걸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불이 난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을 누가 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먼저 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실 정부가 지금 비판을 받는 대목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이런 대통령실과 정부의 어떤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예.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은 밉지만 정부는 밉지만 예. 뭔가 큰 틀에서 사고를 하시고 저기 뭐랄까 추석 기간이라도 조건부로 조금 다시 현장으로 좀 오십사 하는 본의 아니게 제가 뭐 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예. 한편으로 대통령실에 한때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런 어떤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은 구해놓고 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읍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대표의 확연한 시각차. 지금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하겠다, 개문발차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계획이었는데 일단 여당 말고 야당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